Путин. Мы единый и великий народ. И вместе преодолеем все преграды, воплотим в жизнь все задуманное. Никому не позволим угрожать нам. За Россию! За победу! Ура! 러시아 푸틴 대통령 지난 7일 집권 5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마주하게 될 러시아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이슈인사이드에서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환 기자님도 이번 취임식 보셨죠? 네네. 네,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는 초호화 리무진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부터 눈길이 갔는데요. 네네. 이번 의전에 사용된 리무진 아우루스 세나트는요. 푸틴 대통령이 삼선 취임 뒤에 6년 동안 세금 약 2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죠. 2천억 원. 네네. 러시아의 자부심, 권력의 상징 이런 다양한 수식어가 붙고 있는 차입니다. 네, 정말 엄청난 차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선물했던 차가 이 차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훨씬 업그레이드된 사양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걸 타고 역대 차르들의 취임식이 열렸던 크렘린궁에 즉위식이 열렸었죠. 크렘린궁에 도착한 거죠. 네. 황금문이 열리고 당당하게 들어서는 대통령 모습이 취임식이 아니라 황제의 즉위식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정말 화면을 볼 때마다 황금문이 어찌나 크고 높고 육중한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재성원 교수님도 취임식 보셨죠? 네. 네. 푸틴 대통령은 이미 5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만 퇴임식에 초대된 참석자들이 이번에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지역에서 선출된 지도자들 그리고 전쟁 전사자들의 자녀들이 이 취임식에 초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전쟁 중인 만큼 러시아가 주장하는 특별 군사 작전의 정당성도 강조하고 또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노고를 취함으로써 네. 내부 결속도 다지는 그런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관련된 참석자들이 눈에 띄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또 보니까 외교 사절들의 면면도 이제 눈에 들어왔었는데 미국을 비롯한 EU 회원국 대부분이 불참했었죠, 김재천 교수님. 네, 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침공의 당사자인 푸틴의 취임식을 축하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요, 이 야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사이 나발니가 감옥에서 옥중사를 당했습니다. 이 야권 인사의 맞아요. 탄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 이런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취임식 이틀 뒤에는 전승 기념일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예, 전승기념일 또는 전승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군요. 네, 눈이 내리는 그런 궂은 날씨에도 붉은 광장에 러시아군 9천 명이 도열을 했고요. 또 탱크를 대거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네. 1945년에 사용되었던 탱크, 그 상징적으로 이제 선보였습니다. 네. 매년 전통이죠, 이것이. 네. 하지만 전투기를 비롯해서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등장시켰는데요. 핵 전력이 상시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전에 취임식에서 참석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승절에선 푸틴 대통령 양 옆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행사를 참관하던 두 노인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둘 다 100세가 넘었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전했던 여성 저격수와 병사들이었죠. 그래요? 병사였습니다. 네. 예전에는 더 많은 그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이 이 전승절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에 그래서 두 분. 네. 러시아에서 전승절 행사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하다. 네, 푸틴 대통령이 2000년대부터 국민적 통합의 어떤 도구로서 이 전승절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소련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기억,
그 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를 부각하면서 강대국 향수 또 애국주의를 자극을 했었죠. 네. 이번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과 또 전승절 행사의 핵심 컨셉도 이 강한 러시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한 러시아. 네. 아무래도 그 목표 중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난 4일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러시아가 수배 명단에 추가를 해서 심리전을 펼쳤죠. 예, 전장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4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8일에는 하르키우주와 또 도네츠크주 최전선 마을 2곳을 추가로 장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제는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죠. 하르키우 지역에서의 대대적인 공세를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미국의 그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이 통과됐었잖아요. 그렇다면 좀 역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번에 통과된 지원액이 610억 달러 규모고요. 지난 2년간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규모가 400억 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네. 3월부터요. 지금 장거리 미사일이죠. 에이테크스가 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300km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본토까지 칠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하지만 지난 8일에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이 징역형 재소자들이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병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무기가 있어도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병력이 없으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네. 우크라이나에게는 병력 부족이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군인이 부족하다. 없자면 앞서 하르키우를 러시아가 다시 공격에 들어갔다는 점도 그렇고 이 기세를 몰아서 그렇다면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장기전에 대비를 했었고요.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올 때까지 점령지를 확대해 가면서 공세를 강화한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주목해 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취임식 후에 푸틴 대통령이 첫 번째로 한 행보가 국정과제가 명시된 이른바 이제 5월 법령을 서명을 했습니다. 네. 예, 그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러시아를 4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경제대국. 네. 그래서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한 것도 의미심장한데요. 중국이요. 예, 서방의 경제 제재, 강도 높은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바 숨쉴 구멍이 돼준 것이 바로 중국과 같은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실제로 2023년에 러시아와 중국의 교역액이 전년 대비 26% 증가한 2,4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예, 사상 최대입니다. 엄청납니다. 네, 아마도 러시아는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 있는 아시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중동, 남미 이런 지역에서의 개발도상국들,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 교수님의 말씀을 조금 보충하자면은요, IMF가 올해 내놓은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2%입니다. 네. 미국의 2.7%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과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냐는 것이죠. 방금 얘기한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북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인도 아랍권을 포함한 러시아의 어떤 협력 체계가 잘 작동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미국의 어떤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고요. 사실 앞에서 논의했던 이 가자지구 상황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러게요. 이 그동안 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갔던 세계 질서가 이제는 조금 다극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극 체제라 앞으로 각국마다 더욱더 치밀한 셈법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